남계현 수석 컨설턴트.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과정이 제가 오늘 하고요. 이 과정 중에 보면은 저랑 이제 10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에 저랑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는 과정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아까 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모임이 굉장히 이제 한 9회차 가면 끈덕끈덕한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모여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한 달간의 생사가 유문을 확인하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모임 같아요. 여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오붓하게 5분이잖아요. 그래서 끝날 쯤 되면 1회 이후 5분들은 뭐 닉네임을 한 독수리 오영재라고 그러셔가지고 요 1년차 끝까지 좋은 우정이 쌓이고 또 좋은 협력관계가 쌓였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좀 편하게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제 얘기를 좀 가볍게 듣는 순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승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목이 이래요.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의 역할과 자세, 조직 진단의 중요성. 이거 여러분한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제목은 제가 썼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예요. 이제 회사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회사예요. 내 자세가 회사의 자세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회사의 결정이죠. 후계자가 성장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게 승계죠. 우리 이게 승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은 후계자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회사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여러분 같은 회사에 직접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의 어르신을 뵙고 최고 경영자를 뵙고 주요 임원을 뵙고 우리 승계 컨설팅을 합니다.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년, 3년 가죠. 또는 이제 과정을 끝내고 한 3년을 따로 받으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승계 컨설팅을 하면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이랑 저랑 만나는 계기가 주로 뭐에 있냐면 보통 우리 청년 중역 회의, 주니어 보드, 미래 혁신, 미래 비전을 만들 때 TFT를 구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막 흥분도 되고 떨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의 미래거든요. 우리 회사의 희망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저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소개할 때 이랬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 게 종합건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년 후쯤에는 이렇게 소개하면 어때요? 우리 회사는 우리 사람들한테 행복한 사람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제빵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5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1년 후에는 이런 표현 어떨까 저는 한번 써봤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회사.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저는 이게 우리 후계자분들이 가져야 될 꿈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 가면 우리 회사 현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어려워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여러분들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배고파도 만들었던 열정. 힘들어도 이겨냈던 열정.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셔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사업은 이 사업이야 이렇게 규정을 작게 해버리면 무슨 꿈을 주고 무슨 열정을 주고 여러분이 꿈과 열정이 있어야 이게 전파가 되고요. 이게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회사가 30년 이상 갈 수 있는 장수기업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여러분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상황도 있죠. 승계라는 커다란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승계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 그래서 편히 들으시고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편히 하세요. 그리고 저랑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저도 오늘이 첫 강인데 여러분도 첫 강이에요. 독수리 여행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딱 멤버 구성도 보니까 사남 1년이에요.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1회 멤버들은 독수리 여행자. 제가 이제 최근인 것 같습니다. 한 2달 됐는데 이제 시작은 올 초에 했던 기업이 하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회장님. 근데 저한테 이제 미션을 승계 컨설팅을 요청받은 건 뭐였냐면
다 정리됐으니까 우리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가장 후계자한테, 그럼 가장 이제 들어가는 게 절세 문제겠죠. 절세 문제를 통해서 세금을 가장 덜 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차례 찾아뵙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2차례 찾아뵙고 이런 스텝에서 이제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왜 내가 내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이게 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분에 이러한 생각들이 또 계신 분이 속마음은 안 그러세요. 속마음은 당연히 자식한테 줘야 될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표현상은 이게 부의 대물림 같고 아직도 이런 이제 인상들이 있으신 거죠. 그분도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분 얘기하면 좀 알만한 분이 됐어요.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데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피가 물보다 훨씬 진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물려받은 DNA가 분명히 있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분이 3남 1녀세요. 자녀분들이. 그래서 3남 1녀인데 후계자는 이제 정해져 있고 후계자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를 해서 지분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언장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80대신 분이니까 그 유언장을 이제 받는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의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형제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지분을 포기해야 되냐 이거죠. 회사에서 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곤란한 측면에 와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더 오셔서 잠깐 앉으시면 제가 진행.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가장 이제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형제간에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문제예요. 냉정히 보면 내 자식 내 딸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한테. 그래서 다 우애도 좋고 합의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아들한테는 며느리라는 게 생겨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딸에는 사위가 생겨요. 얘기가 달라져요. 자식답지가 못해요. 그러다가 더 결정적인데 그들이 일가를 이룹니다. 어르신한테는 손자가 생기고 자기 자식이 생겨요. 이 순간에 크리틱한 돈 문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도 양보 못한다. 실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당신께서는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물이 피보다 진한 건 사실이면서 피보다 진한 놈이 나타나는 거죠. 승계 과정에서. 그놈이 돈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론을 짜기도 합니다. 이머전시 상황,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플랜에는 후계자한테 재원 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일부러 재원 마련하는 거는 나중에 상속이라는 게 결국은 어르신이 돌아갔을 때 발생을 하는 건데 돌아가신 시점에서 후계자가 자기 재원이 있으면 다른 형제 나눠줄 재산 후계자가 정리해줘 버리는데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깨끗이 넘겨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가 보면 물보다 진한데 이 피보다 진한 놈이 돈이 나타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해보는 승계과정. 그게 웃기게도 기업과정이에요. 후계자가 진정으로 열정과 핵심을 갖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계속 임하는 순간 이 해결책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은 얼마 전에 그 후계자분이 제가 이 기업 때문에 그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서 출장까지도 갔었는데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데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돼도 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여러분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릇을 갖는. 그럼 승계 과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걸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예를 듭니다. 소주 한 잔 먹으려면 소주잔 넣고 따르고 막걸리잔 이만한 걸 갖고 먹고 따르죠. 소주잔 따르면 넘쳐요. 못 담아요. 막걸리잔은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계 과정에서 담아야 될, 만들어야 될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게 승계 과정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면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가 되고 비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승계를 얘기하면 이쪽에 보면 승계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승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승계 과정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입사해서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과장 됐다가 부장 됐다가 임원 됐다가 이제 대표이사 되죠. 그걸 조직도에 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업무 저 업무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 가진 지분을 어떻게 여러분 걸로 만들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승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황만 봐도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경영 전략이라든가 많은 사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아니라 다 대기업 거예요. 외국의 유수의 기업고. 그러니까 승계 문제에 가장 뛰어난 회사가 어디예요? GE죠. 석세션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LG가 만들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모디파이해서 360도 다면평가하고 180도 다면평가하고 후계자금 구성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영양평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만든 게 우리 중소기업이 맞냐?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러면 모델링 삼을 게 뭐가 있냐? 아쉽게도 아직 없어요. 적어도 어떤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경영 성과가 모델링이 되려면 그것이 적용되고 그것이 실행돼서 그것이 수치화된 결과물로 나줘야만 이것이 하나의 전략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회사와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러한 경험들이 없습니다. 이제 한두 개 생기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형화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1대 기업도 10대 기업, 20대 기업 유한양의 몇 개 빼고는 다 가족기업이에요. 2세대, 3세대 승계가 막 이루어졌죠. 하지만 아직도 문제 많잖아요. 뭔가가 전형화된 모델이 아직도 없지만 하나둘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승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러한 많은 유수의 사례를 갖고 내 기업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더 중요한 건 내 기업에서 맞는 방안을 선택한 게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행에 대한 결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면들의 고민이 전체적인 승계라는 테두리, 여러분이 후계자로서 승계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딱 이렇게 떠있는 겁니다. 제3자로서. 제3자로서 한 기업의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후계자가 누구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러한 고민들을 다시 해야 되죠. 옆에 보시면 현대적 승계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승계는 왜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받아가지고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회사가 비전이 없다, 그럼 승계 안 해야죠. 이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받죠?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의 전략이 형성이 돼야 돼요. 승계 과정에서. 그리고 밑에 보면 핵심 가치와 역량이라는 문제를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제 제가 작년에 만난 자동차 부품을 하는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정확히 올해가 29년째 이제 자동차 부품을 하는데 외형도 많이 커졌죠. 이제 2천억 정도 됩니다. 현대기아가 90% 하시고, 현대 따라 미국에 공장도 짓고 북경에 공장도 짓고, 이분이 이제 내년 30주년이니까 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를 쓰려고 이제 혼자 PC에 앉아서 글을 쓰십니다. 이제 저랑은 점심때 약속이 돼서 갔는데, 아침 9시부터 제가 11시 40분에 갔으니까 11시 40분에 만났을 때까지 어떻게든 30주년을 비전 있게 써보려고 앉으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내년 30주년을 공유하자고. 이분이 딱 2줄 쓰셨대요. 저하고 이제 앉아서 차 먹는데, 그래서 뭐라고 쓰셨는데, 30년, 지금까지 29년이죠. 딱 2줄을 썼는데 2줄 내용이 이거예요. 고난의 역사였다.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만 해도 쓸 게 없대.
그러면서 그분의 고민은 여러분의 우리 아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또 하나 측면이 있었던 거는 의외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중소기업 사장으로 산다는 삶이 우리 사회는 이류라고 보시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대학 교수보다 의사보다 저희가 보기에 훨씬 중요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내용적으로 훨씬 중요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장으로 산다는 건 뭔가가 우리 사회 이류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우리 사장님도 좀 많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왜 그러시냐면 뭐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대기업 하나 잘 물어가지고 컸네. 뭐 돈 좀 쓰네. 돈 벌었으면 다 비리가 있거나 뭐 있거나.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후계자분 말고 외곽에 있는 후계자분을 만나면 아버지 원망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이게 이제 연세마다 좀 틀린 것 같은데 나이마다. 뭐냐면 한참 사춘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술 먹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만 죽으라고 집에서 고생했고 아버지는 맨날 밤이면 술 먹고 다니고. 이게 이제 우리 엄마는 계속 고생하는데 나한테 해준 거 학비 정도 편안하게 해준 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지? 통상 보면 이게 40대 전은 넘어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거든요. 상속 문제도 그래요. 30대 초반에 계신 분은 아버지랑 상속 문제 쉽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계신 분은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핵심 가치와 역량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의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는 우리의 사업의 핵심 가치와 역량이 무엇일까를 꾸준히 되묻고 그 역량 속에서 번져나가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향후로 이끌 기반이 돼야지 사업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80%가 맞아요. 내 능력을 알아야 돼요. 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저 중에는 고객 가치도 있어요.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기술이 뭔지, 내가 가진 비즈니스 패턴이 뭔지 이런 데에 대한 나를 스스로 알아서 여기서 우리 회사가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뭔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내에서 하는 신사업의 성공 확률이 약 18%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성공 확률이 약 8%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와 역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회사의 비전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이고 이따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이제 노후 플랜과 갈등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계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사세요. 이제 옛날에는 70대 되면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100세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그거 누가 준비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사실까? 100세까지. 뭐 하시며 사실까? 제일 좋은 거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사시는 건데 회사 일에는 어느 정도에서 선을 좀 거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갈등 조정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 회사는 혹시 삼촌들 안 계세요? 친삼촌도 있지만 외삼촌 많아요? 없으세요? 여기 없으신가 보죠? 혹시 삼촌 있으신데 회사에? 네, 있죠. 네, 있죠? 네. 제가 보기에 평균 40%가 있습니다. 근데 친삼촌보다 외삼촌이 더 많아요? 외삼촌이세요? 친천순이세요? 친삼촌은 외삼촌이 더 많고요. 또 아버지 세대일 때 주주는 뭐 소액주주. 근데 아버지랑 같이 창업을 하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으키셨어요. 창업을. 맨날 가서 이렇게 들으면은 옛날에 내가 고생한 얘기 많아요. 네 아버지 이것도 못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회사 만들어 왔다. 그분들 좀 가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장 영예로운 은퇴는 후순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또한 승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속된 말로 벽에 똥칠하도록 안 가세요. 뭐 어떻게 해요? 승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걸 다 묶으면 기업이 생존하는데 흔히 자연의 법칙을 얘기해요. 너무나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이죠. 자연이 이렇게까지 끌어온 변화, 자연의 법칙 원리는 딱 하나죠.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게. 기업의 장수 기업 전략, 지속 가능 기업 전략 한마디로 압축하면 변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미래에 맞게. 그래서 혁신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발목을 계속 잡아요. 이제 할 일도 없으신데 어떻게 내보내야 되죠? 이게 승계 과정에 다 녹아나서 해결이 되고 방안들이 찾아야 돼요.
리더십은 여러분 몫이에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뒷시간에 리더십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승계라는 걸 한번 이제 큰 테두리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승계는 일단은 우리는 가업승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가업승계고 대부분이 가업승계입니다. 가업승계가 안 되면 임직원 승계나 매각을 통한 M&A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우리 승계시장 구조예요. 근데 임직원 승계도 사실은 이제 M&A의 한 방법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가업승계가 안 됐을 때 임직원 승계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울산에서 사업장이 있다고 그러셨죠? 제가 이제 저희가 해드렸던 울산 고객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현대중공업에 우리가 이제 원자재 보면 비철 쪽은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 등락도 심하고.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비철을 갖고 인간홍해주는 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급자재로. 근데 매출은 100억이 넘으세요. 한 120억 하시고 당기순이익도 따박따박 한 10% 이상 하시죠. 굉장히 알짜기예요. 그렇죠? 1년에 8개월 정도 일해요. 겨울에는 노세요. 네, 겨울에는 노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60대 67일 되셨을 때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으니까 자녀분이 아들, 딸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씩 있었는데 딸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우리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부인을 하고 있고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해서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물려줄 지분도 본인이 다 갖고 있고 물려줄 때가 됐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첫째는 이게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사업인지도 고민이 돼요. 아들이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저희랑 만나서 첫 번째 한 일은 어떻게 승계할까를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는 막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업이 과연 가업 승계에 적당한 건지. 그래서 아들분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은 승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가 영속되기 위해서는 흔히 그분들이 부르는 모기업 쪽의 임원들이 계속 와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러한 테두리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핵심 엔지니어링은 가업 쪽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 쪽 마인드가 필요하나? 그렇지도 않다. 임직원 승계로 가는 모델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이다 회사 자산에 묶여있는데 이 회사 자산에 묶여있는 거를 개인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왜 이제 상속 문제도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하시는 데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현대기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자동차 부품 사장님들 다 그렇잖아. 현대기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삼성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조선소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 설명해요. 같이 컸어요, 같이. 오다 넘치고 하니까 계속 커졌어요. 자산 늘고 돈 쌓이고 재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산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딱 미칠 거 생각하니까 삼성증에 다 걸려버려요. 회사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들을 그분의 개인 자산화 시켜주는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승계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상법이라는 게 1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바뀐 것도 있지만 16년 만에 상법이 바뀐 내용 중에 대표적인 예를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16년 만에 상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좀 많이 현실화됐는데 비상장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거 불법인 거 아세요? 내가 비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 사요. 불법이에요. 5가지 특례제요. 내년 4월부터는 합법이에요. 비상장 주식 회사가 살 수 있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가.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소유권 승계 로드맵 해드리면서 이런 회사가 있어요. 기업 공개를 하느라고 상환 우선주를 받았다가 상환 우선주를 다 이제 상환해버리고 약간 리메인된 주식이 한 4.5% 정도 남아있습니다. 외관기가 함께, 외부기가 함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고민이 되죠. 얘네들은 무조건 15배 달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근데 다행히 상법이 바뀌었어요. 5% 미만 주식은 95%가 동의하면 강제 매수 가능해요. 그럼 내가 5% 가졌어요. 내가 우리 회사 주식 5% 가졌는데 회사한테 내 주식 사줘 이럴 수 있나요? 이전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안 되는데 이제는 가능해요. 상법이 바뀌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왜 상법이 그렇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승계 이슈가 왜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이유와 또 방법론적으로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그 다음 좀 빨리 갈까 해요. 가령 이제 승계 중에 소유권 이슈 부분이 딱 생겼다. 소유권이 뭐죠? 우리 회사 주식을 나한테 넘기는 걸 딱 생겼다. 죄송합니다. 소유권 이슈 중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아버지 주식을 나한테 명의를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검토해야 될까요? 저기 가로쳐놨는데 첫 번째 경영 철학을 검토해야 된다고. 아니 주식을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데 왜 경영 철학을 검토해야 되지? 해야 됩니다. 승계 과정에서 주식이 넘어가는 과정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내 아들한테 주식을 넘길 때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불협화음이 없을까? 가족들은 어떨까? 당연히 내 거 자식한테 주는데 무슨 상관이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승계 과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회사를 움직였는지 거기에 맞는 기조를 갖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하는 건 같아요. 같지만 과정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둬줘야 되고요. 밑에 나온 것 중에 우리 가업승계 특례 아까도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업승계 특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세히 알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후계자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같이 회의하다 보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히 아는 전문가들 여러분 중에 많아요. 뭐 하시면 되냐면 질문을 정확히 던질 준비만 하시면 돼요.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지금 현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훨씬 현명한 대답을 했고 그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여러 가지 배움의 자세에서 일신우일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너무 복받은 사람이죠. 가장 좋게 배울 수만 너무 쉬워요. 질문만 잘하면 돼요.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왜 만들어졌냐? 시대적 상황이죠. 2008년도에 5개가 만들어져요. 증여특례, 창업자금특례, 연구연납, 그 다음에 할증평가 배제, 마지막 하나가 상속공제라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업특례제도가 다 확대가 됩니다.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확대가 돼요. 2011년 지금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업특례제도가 또 확대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상속공제 500원까지는 안 받겠다. 이게 뭐냐면 가업승계 특례제도라는 건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확대가 되고 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딱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게 경영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법률이 생기면 저희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 변호사들이 가끔 이제 낍니다. 이렇게 같이 저희 변호사랑. 그럼 제가 변호사한테 맨날 욕하는 게 하나예요. 변호사가 왜 돈을 많이 벌고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법이 많아서 그래요. 법이 하나뿐이 없으면 변호사 세상에 필요 없어요. 승계라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양한 제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 전문가한테 핵심 찔른 질문을 할 역할이 필요한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 잘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인생에 도움 안 돼요. 다만 필요할 때 질문할 걸 알아두시고 질문 내용을 어떻게 던질까 알아두시면 충분하세요. 근데 소유권 승계 문제 고려해야 되죠. 유류분 잘하시는 거죠. 어르신께서 상속을 유언을 다 하셨어요. 100이라는 거 내 재산 다 누구 줄 거야. 그래도 거기에 50%는 우리 직계가족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고 나는 거죠. 유류분 감안해야 돼요. 아까 어떻게 유류분 제가 표현했나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에서 상법적 요소 중에 우리 회사 분할, 합병, 자사주라는 대표적인 테두리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도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 되면 여러분의 매출이 세 자리가 됐다. 혹은 자산 규모가 50억 이상이 됐다. 여러분들 분할 방법 쓰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굳이 세금 많이 낼 필요 없이. 또 이거는 기업의 전략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런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한 사례들을 할 거고요.
기업 공개, IPO라는 기업 공개는 모든 기업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기업 공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좀 전략적으로 기업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내가 잘 성장해서 공개적으로 IPO 할 거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방법론이 많고요. 또 소유권의 승계 문제에서는 단순 비교하면 지금 비상장으로 있는 것보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5배 정도 방법론이 많아요. 최소한 3배. 또 하나 근본적으로 틀린 건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하려고 그러면 세금 줄여야 되니까 기업 밸류를 좀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밸류 조정에 대한 기업에 있는 게 우리 오너 집안 쪽으로 약간 가는 과정인데요. 기업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는 무진장 밸류를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회사는 무조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 이해관계는 뭐 워낙 많습니다. 노후 설계도 그렇고 그 핵심 인재, 부채 비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재무제표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내 이슈.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계라는 과정에서 경영권 말고 소유권만 보면요.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하고 나가야 될 게 저런 항목들이에요. 이걸 안 하고 하면 대부분 후회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왜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조직이 발전해 가려면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시기가 승계 시기예요. 즉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대표가 되기까지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겠다. 우리 회사의 인원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가야 되겠다. 우리 회사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모셔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승객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오는데 오늘이 여의도에 제가 오늘은 차를 갖고 왔는데 시위를 해서 그런가 좀 일찍 나갔는데 차들이 좀 막혀가지고 잠깐 올라오기 전에 최근 1년 동안 제가 승계 컨설턴트니까 우리 기업의 승계 컨설팅을 해드린 승계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이슈들을 수행했나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 1년 동안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한 15가지가 나오는데 뭘 했냐면요. 재밌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명 우리 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해 가지고 컨설턴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기업을 들어가면 단순하게 하는 것도 있고 현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슈들을 잡아서 그 이슈들을 승계 과정에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론들도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승계 컨설턴트로 한 사례가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했어요. 명의신탁 문제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으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보면 우리나라는 96년도까지는 법이 만들려면요. 7명의 발기인이 필요했어요. 7명의 주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바뀌었죠. 그래서 유예기간 1년을 뒀었는데 그냥 사업하시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 5천만 원짜리가 지금 60억 대에 있는 거죠. 회사가. 돌리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문제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 6월부터 우리 외국에 100만 불 이상 되신 분은 해외 계좌에다 신고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 법인 전환 문제, 해외 계좌 신고 문제, 그 다음에 기업 분할을 통한 소유권 승계 문제, 우리 기업 공개에 대한 사전 컨설팅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이 자본금이 1억인 기업이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지금 매출을 보면 600억 정도 해요.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돼요. 자본금 증자할 때 이익이익은 쌓였으니까 무상증자를 할 건지 재산저통해서 배정할 건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제 우리 비상장에서도 자주 쓸 수 있는 상법 개정돼서 전환사채를 할 건지 신주이수코 사채를 할 건지 그 증자 문제도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조직은 그 기능별 조직이라고 부르는 조직 체계를 기능별 조직이 뭐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영업부, 관리부, 그리고 생산부, 뭐 구매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기능별 조직이라고 해요. 기능별로 다 조직이 되겠죠.
현대 경영 트렌드는 우리 대기업은 다 바뀌었지만 사업 본부제 형태로 바뀝니다. 본부제는 제품별 조직이라고 해서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 구매, 판매, 영업, 기획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갔냐면 결국은 이게 책임과 권한의 문제, 스피드한 의사결정의 문제, 거기에 분명히 따라가야 될 평가와 보상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직 개편의 문제거든요. 우리 조직도를 새롭게 하는 문제. 이런 조직 개편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회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회사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경영진 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잘 안 하세요. 늙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경영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 거죠. 인센티브 문제부터 뭔가 진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을 경영진이 안 하는 회사가 대충 많았어요. 그냥 왔다가 루틴하게 체크와 결제하고 가시고 잘 됐지 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내의 핵심적인 인재들을 쫙 수집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TFT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후계자분을 당연히 여기 수장으로 좀 앉혀가지고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요소를 매일 논의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또 제가 맡고 있는 회사가 저 지방에 있는데 매주 화요일날 이거 해요.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해요. 그러면 저희가 초기에는 회의 가이드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계신 분들이 회의 안건을 갖고 와요.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형제들 간의 그 정리 안 된 지분 문제. 또 하나 신규 사업을 런칭하는데 보통 피저빌리티 스타디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규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 조직에 갖다 놓으면 절대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조직 문화 때문에.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문화에 맞게 어떤 의사결정 구도로 끌어가야 되는가. 이게 다 저희가 승계 컨설팅에 나온 문제. 조그맣게 재단 만들어가지고 은퇴 프로그램 마련했던 문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개인 기업도 많고 계열사도 은근히 좀 있으세요. 중소기업이. 혹시 이렇게 관계사 있는데 있으세요? 지분 갖고? 있죠. 있습니다. 정리하거나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때 또 격리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어르신들 좀 내보내야 되겠는데 명예롭게 내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죠. 저희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출구 전략이라고 부르요. 저희끼리 속성. 그분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돼요. 그때 회사의 물류나 기계 유지 보유자라는 데는 대부분 정통기업에서는 저희 떼내요. 독립법인으로. 그리고 거기 깔끔히 사장으로 좀 앉혀드리는 격이 있고요. 이렇게 계열사 있으면 활용 많이 해요. 물론 지분구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지분구조 때문에 계열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라고 그거는 우리 현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출구 전략 하게 되고 우리 창업주주 문제,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이 계신데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전문경영에 앉혀놓고 후계자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으시죠? 혹시 여기? 전문경영인과 갈등이 좀 많아요. 후계자. 그 전문경영인이 어떤 순간은 자기 위험 느끼면서 별질,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을 좀 이렇게 감춰둔다고 할까요? 아버지가. 이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투자 문제. 회사가 힘들어서 구조적으로 적자인데 후계자가 뭐 할까 이러다가 조직 개편을 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이제 전통 제조업에 보면은 2008년도부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리스크 중에 원재료 리스크. 특히 비철하고 이런 데들은요. 중소기업이 잘해서 수익이 한 7, 8% 나요. 괜찮은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해드렸던 데는 외형이 한 1,8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근데 잘해가지고 수익이 한 100억 이상 따박따박 잘 나는데요. 원재료 한번 잘못 건드리면 수익이 다 까먹어요. 굴이 써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전략구매팀이라는 걸 하나를 이제 세팅해 드리는데 이게 이제 최근 1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실제 승계 컨설팅이라고 들어가서 한 항목들이 승계 과정은요. 지금 이 항목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가가지고 경영 수업을 하는 과정은 반드시 무슨 과정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그릇이 늙어져야 되죠. 그릇이 커져야 되지만 또 하나 반드시 수반돼야 될 거는 우리 회사가 변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승계 과정이 돼야 승계가 완료되는 게 저희는 비전 선포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후 30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없는 승계 과정이면 단순히 어떻게 들어가면 쳇바퀴 돌기가 쉬워요. 우리. 그러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한 쳇바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과정이 지금보다는 미래가 휘황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비전이 가득 차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지금 후계자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네트워킹 만드는 거 아닌가요? 뭘 하려고 만들죠?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고 그것이 우리 기업에서 하나하나 혁신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승계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수기업 명품기업으로 가고요. 승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한번 우리 승계 과정을 한번 이해해보자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 뒷시계로 우리 저 10분만 쉬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빨리빨리 넘어가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 또한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아졌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이것도 우리 승계 과정에 전략이 필요한 이슈예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세제적인 변화도 많고요. 핵심 가치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세대교체 리더십. 우리 기업의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 상품의 수명주기 이론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성숙기 시장이 있고 이렇게 도입기부터 기업의 수명주기 이론도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을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승계가 뭐지? 지금부터 내가 시작해서 우리 회사 대표가 되는 게 승계예요. 아주 쉽죠? 이 과정에서 나 뭐 해야 되지? 우리 회사의 큰 미션과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지. 이 과정에서 뭐 해야 되지? 우리 회사 사람들과 우리 회사 변화하고 혁신하는 동력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만들어내지?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거 이제 좀 더 들어가고요. 승계계획 및 관리라는 하나의 그 챕터인데,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윌리엄 로스웨이라는 승계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승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저는 참고 내용 같아서 적어놨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9월 11일 날 박동규 교수는 박목월 선생님의 아드님이세요. 아시죠? 박동규 교수라고 박목월 시인의 아드님이신데 이분도 박목월 선생님의 업을 이어받으셨어요. 교수하시지만 출판을 못하셨고 망했습니다. 그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최고 경영자 추천 포럼에 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감명적이었던 게 창업 후 기업 성장 과정에서 창업주가 겪는 온갖 고초와 시행착오가 누적돼 만들어진 회사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다. 여러분들 아버님 진짜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회사가 돈 벌고 우리 직원들 먹고 살고 거래처들 먹고 살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존경하셔야 돼요. 대단한 일 하십니다.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냉철하게 깨닫고 후계자 스스로 더한 고생을 감수할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더한 고생할 각오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아들놈이 더 잘할까? 우리 애가 더 잘할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틀려요. 시대가 바뀌었고 경영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면 못해요. 여러분은 비즈니스 즐길 줄 아시죠? 이게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죠. 21세기의 오너와 리더는요. 즐길 줄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셔서 회사문 딱 들어갈 때 열정이 막 솟아오릅니다. 야 오늘은 내가 이 일 꼭 하고 누구 만나서 얘 말 안 듣는 부장놈 만나가지고 잘하고 우리 이 문제 있었는데 이거 거래처랑 가격 잘 단합하고 잘 타결해서 오늘은 멋지게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나중에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출근길에 정문을 놓을 때 이 생각이 안 들면 생각 바꾸셔요. 오늘은 얘는 단가 올려달라고 그러고 결제날이고 돈 없고 얘 맞춰야 되는데 또 이놈은 속색이고 회사는 안 나오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정주영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기의 최고 기쁨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해결할 문제가 있다. 최고 기쁨.
똑같은 문제를 갖고 스트레스 받고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갖고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내 마음가짐. 결과는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뿌듯해질 거예요. 여기서 이 박근규 교수가 한 말이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 순환이래라는 그 소설이죠. 여기서 다 하시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지명 가가지고 팔을 잃고요. 아들은 6.25 덕분에 다리를 잃고 이런 순환을 당했던 두 부자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딱 마주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얻죠. 그리고 넘어가요. 승계의 과정에 우리 후계자와 창업자분의 관계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어르신과의 관계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우리 후계자분을 만나면 후계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가 그거 다 아버지가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힘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사실 저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조만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넘어가고. 이 장은 제가 일부러 좀 오늘 하다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넣었는데요. 저 캐리커처가 접니다. 비슷해 보이시나요?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만화책도 낸대요, 나중에. 그래서 캐리커처가 저예요. 그리고 밑에는 저보다 딱 20살 위이신 저희 회사 부모님이세요. 근데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A라는 회사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에 이제 한 챕터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을 좀 가시라고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 직원분들이. 내가 30살 때 그분들이 40살이었어요. 내가 40살 때 그분들이 50살이었으니까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제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얘기를 못해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사실 모든 비즈니스의 네트워킹도 그렇고요. 우리 스마트한 생각도 그렇고요. 30, 40대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조직이론상에도 지금 그래요.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가장 왕성한 사람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네트워킹이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60대, 70대 분이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귀어요? 못해요. 30, 40대가 돼요. 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뭐 해주셔야 되냐면 많이 쌓아온 지혜와 역량을 갖고 뒤에서 지원해 주시면 돼요. 필요할 때 자기 지혜를 나눠주시고. 하지만 비즈니스 전면에는 젊은 층들이 가야 돼요. 이게 세대 교체의 가장 큰 겁니다. 이거를 표현하려고 저희가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자리에 그 어르신들만 모셔놓고 이것만 브리핑을 한번 해봤어요.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시죠? 네.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드립니다. 승계 과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대상자지만 승계는 언제 누구한테 무엇을 넘겨줄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 아버님이 여러분 딱 들어오시고 우리 주요한 임직원들, 창업주주들, 이러한 원로들 모여놓고 이제 나도 한 5년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5년 후에는 얘한테 나 넘겨줄 거니까 5년 동안 경영 수업하고 뭐 할 테니까 얘만이 도와주라. 이런 거 선포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버님. 기간 명시는 안 했지만요. 기간 명시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면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승계의 이걸 꼭 하시는 게 우리 여러분한테 주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승계의 과정을 밟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이런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영권과 소유권을 어떤 과정으로 서서히 넘겨갈까가 승계 로드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테마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변화와 혁신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우리는 같이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계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는데 저렇게 계획만 짜면 아무 말짱황이죠. 또 하나 우리 회사에 다가보면요, 우리 사장님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재 부족함. 뭐 하나 맡길래도 얘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인재풀 많이 가질 수, 모든 중소기업의 고민이에요. 인력 여유가 없어요. 근데 모든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통상 우리 중소기업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장이라면 차부장급, 여러분들이 이사라면 아예 밑에 과장급으로 각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TF칙을 묶어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저희가 지금 하는 데는 일주일마다 하는 데도 있고 한 달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회사의 혁신 요소들을 하나하나 서로 토론하고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리더십 중에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향후 발휘하셔야 될 오너십은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비즈니스 구조가 어땠어요? 저들이 만들면 우리가 밑에서 잘 만들어줘서 납품하면 이게 성공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구조의 조직 문화 구조가 카리스마가 맞아요. 하자.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LG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라왔어요, 조직 문화가. 왜 요즘에 소통 강조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앞에 배울 힘이 없어. 이제 우리 비즈니스 구조. 내 스스로가 창조해야 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삼성도 망하고 LG도 망하고 현대중공업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는 거죠. 창조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논의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화두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상하좌우가 왕성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식적인 소통, 비공식적인 소통이 왕성해서 이래야 창의성이 모이게 되고 책임감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그리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쟤네들 뒷공무니 잡아서 걔네들 해드라는 거 따라가지 이러면은 우리 소통 잘할 필요 사실 없어요. 임금 인상? 뭐? 대우 문제? 왜요? 그 비즈니스만 하면 돼. 우리 그 비즈니스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여러 가구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조직 문화 중에 소통의 문화.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구성합니다. 그 소통을 한번 열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성되는 속에서 승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 우리가 해야 될 요소를 누가 결정하느냐?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이드를 하고요. 이슈를 제기하고 서로 검토를 하면 상호가 토론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게 돼요. 실제 저희가 이걸 해보면 빠른 데는 3개월, 긴 데는 6개월 이후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사내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쟤네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뭐 우리 회사는 이게 필요하니까 하래서 했어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나랑 갖고 일하는 팀장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안을 우리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바뀌어요. 왜? 우리 애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책임감도 달라지고 옆에 소통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제 후계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분에 신경 써야 될 게,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조직 문화 할 때는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골사면에 마시고요.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가 이제 하는 기업에 가면 후계자분이 저기 같아요. 이렇게 상담사. 이 후계자분이 외곽에 있다 오셨어요. 외곽에 있다 오셨으니까 생산부가 막 몰려와서 막 하소연 비슷한 걸 합니다. 소원술이죠. 이제. 이쪽 부서는 또 이쪽 부서대로 얘기해요.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이걸 풀어야만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중재를 하려고 나서요. 저희가 뭐라고 중재하지 말라고. 당신은 중재하지 말고 그냥 심판만 해보라고. 둘이 링에 붙여놔보라고. 그냥. 서로 얘기하고. 그럼 당신 듣고 있으라고. 저희가 TFT 만들면 어떤 방법론을 쓰냐면 일부러 회사 사람들을 홀수로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매주 하는 데는 7명을 만들어요. 7명을 왜 만드냐면 의사결정이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합시다. 다만 그 다수결에는 우리 서로가 따릅시다라는 문화를 한번 정해봅시다.
이 기업이 한 번도 없던 문화예요. 성공했어요. 의외로. 다수결 간 적 거의 없어요. 이래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후계자로서 하나의 좋은 인상, 여러 사람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하는 순간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엄마 아빠 졸듯이 여러분 졸라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쟤 때문에 죽겠다고. 그럼 저쪽에서 졸라요. 다 들어주시면 잘하는 소통 절대 아니고요. 링에서 붙이세요. 서로에 대해서 결론을 끝장토론 해보라. 다만 그 모든 걸 존중해준다. 의외로 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는 아직 소통이라는 문화가 생소해서 그래요. 서로 치열하게 토행하고 결론 낸 거 딱 따르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 자체가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정의 문화, 인정의 문화, 이해의 문화, 사돈의 팔촌의 문화 이렇죠. 그래서 그렇게 TFT를 구성해야만 실행 관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죠. 실행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넘어가죠. 후계자의 역할과 자세. 가장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1차 과제는 아주 심플한 걸 드릴 테지만 외부 시각에서 내부를 보는 힘은 꼭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좀 더 친해지면 내 회사를 네가 한번 컨설팅을 해줘봐라. 뭐가 부족한지. 한번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꼭 보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기업이 위대한 기업인데 이 장수기업의 위대한 기업의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차차 저랑 나중에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리더십과 비전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기업 경영하시면 우리 중소기업 하시면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 독일의 헤르만 지문 교수가 쓴 히든 챔피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이 나온 건 짐 콜린스가 쓴 경영 전략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경영 전략에는 책 한번 기회 되시면 참조하세요. 아마 그 두 책만큼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할 때 뽑아보는 열어보는 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건데 리더십은 전 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하고 명확하고 압도적인 비전을 촉진한다. 가장 중요한 게 공유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치료서를 얘기를 합니다. 300단위가 뭐냐면요. 조직,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저희가 회사를 가보면 은근히 사장님, 회장님 말투를 직원들이 많이 따라하는 회사 있어요. 우리 회사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혹시? 굉장히 좋은 회사. 케네디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백악관 직원들이 케네디 스타일대로 말이야. 딱딱 끊어가지고. 뭐냐 하면 그분이 솔직하고 거짓이 없어서 그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존경하다 보면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말투를 따라하게 돼요. 진짜로 단호함이라는 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나중에 저런 9회차 때 되면 제가 이 의사결정 방법을 어떻게 합으로 이행하느냐를 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의사결정 많이 하지 말려고 그러시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우리 조직한테 넘기는 방법을 많이 좀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집중력,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의사소통, 진취성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에서 보면 대인관계랑 이렇게 묶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 승계 과정을 밟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직의 의사소통 문화가 굉장히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A형 모델, B형 모델, C형 모델로 여러분이 실천하시다 보면 우리 조직의 의사소통 문화가 실제 굉장히 빠르게 바뀌거든요. 쉽게 바뀌기도 하고. 우리 나중에 하기로 해요.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거는 내 개인 특성과 연결이 돼요. 내 캐릭터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천을 하냐면 이걸 쭉 써놓고 매일 이틀에 한 번씩 내가 어땠 날을 계속 한번 체크해봐서 한 2달 하고 나면 여러분 리더십의 스펙이 잡히고 그 리더십이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고차원적인 리더십을 다 공부하시게 되고 이제 여러분의 리더십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더십 대항을 하는 타임을 회사가 매출적으로, 이익적으로 안정화된 기간이 승계 컨설팅에서는 승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승계 시기를 잡는 것도 우리 회사가 적어도 3년 먹거리, 5년 먹거리는 이 정도는 간다. 이러한 판단이 있을 때 과감히 승계에 도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변화 역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쟤네들한테 잘릴지도 모르겠어, 우리 공급하는 게. 이러한 과정에서는 무리한 승계 방법론은 저희 같으면 권장을 안 해요. 왜? 별 효과가 없고요. 여러분만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를 보면서 우리 어르신이 해줘야 될 거예요. 적어도 일정 기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승계 과정인데 오늘 이제 그 여러분의 숙제 내드릴 게 요거예요. 그래서 그 승계가 어떤 거다, 승계가 이래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미션과 비전과 가치라는 문제는 너무나 많이 드렸던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종합건설업 하시다가 인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기반시설을 하실 거죠. 우리 회사 미션이 뭔가요? 저희 네. 회사의 미션 네. 네. 자연과 네. 그렇죠. 그게 미션이죠. 비전은 뭔가요? 네. 우리는 가끔 미션과 비전을 헷갈리고요. 견해들이 사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는 건 요즘에 애정남이 대세잖아요. 애매한 걸 우리끼리는 정해야죠, 이제. 우리끼리는 정하면 미션은 우리 회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내 회사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Y를 한 5번 반복해보세요. 이게 이제 밑에 거 먼저 설명드리면 캘리포니아 그랜리 컴퍼니라는데 왜 제가 이 회사를 들여놨냐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아스팔트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스팔트 만들면 석유화학공업에서 제일 찌꺼기 같고요. 3D 업종입니다. 3D 업종. 이 회사가 미션이 뭐냐면 인간이 건설한 구조물의 질을 높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목적이다.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가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가 도로에 납품하는 회사가 저렇게 미션을 정해버려요. 이걸 어떻게 정했냐면 왜 우리는 좋은 아스팔트를 생산해야 될지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 좋은 아스팔트가 아니면 운전이 불편하다. 사고가 나다. 인명피해가 나다. 이게 사회적 인프라가 관련이 있다. 우리 회사 미션을 재정립해야 돼요. 미션을 재정립하고 열정을 부여한다. 비전은 우리 회사 미션이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과 노화를 이룬 회사인데 그러면 비전은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무엇을 달성해야 될까? 2015년까지 매출 1,000억을 해야 되는 게 안 그래 2015년까지 70만 가구를 짓는 게 될까? 구체적인 게 비전. 설명을 드릴게요. 가치는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 인생의 미션이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션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히든크 감독이 있었고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를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한 말에 저는 이거를 기억해요. 히든큐가 와서 우리 선수들 체력이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많아요. 홍명보는 뭐. 근데 두 양반이 공통되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 선수들이 유럽 축구 선수보다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 배가 고파가지고 공 차서 먹고 사는데 이 열정보다 더한 열정이 있을까? 여러분 열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열정이 무엇인지 진짜. 그러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우리 회사 바뀌고 우리 회사 잘 돼요. 제가 그거는 개런티 해드립니다. 근데 이 열정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이 열정을 갖고 내 분야가 됐던 내 아이템이 됐던 내 지역사회에 되었던 최고가 돼요. 어느 분야에선 최고가 돼요. 그러면 이 열정이 있으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열정이 갖고 최고가 되는데 그게 돈이 돼야 됩니다. 열정이 갖고 최고가 있는데 돈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은 이제 고슴도치 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후계자의 역할을 이렇게 한 테이블로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소통하면서 만들어내고 만드는 승계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회사의 실질적인 자원을 구축하고 배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또 여러분은 가져야 돼요. 왜? 내 회사니까. 너 믿게 하니까 내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누가 다해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열정과 최고가 돼서 그것이 돈이 되면서 명품 장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후계자들이 담아야 될 목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라고요. 우리 어르신 명예롭게 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 해드릴 분 여러분밖에 없어요. 명예롭게 해드리시고요. 우리 소통의 힘과 합의의 힘을 갖고 이 전체를 이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리더십은 그렇게 나올 때 굉장한 파워를 가질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숙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카피해 봤어요. 제록스라는 회사입니다. 제록스라는 회사가 변경전의 미션이 뭐였냐면 우리는 카피 이퀴먼트를 만든다는 미션이었어요. 변경 후에 뭐를 했냐면 우리는 사무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걸 돕는다. 좀 틀린 거에 느껴지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는 우리는 가솔린을 파는 회사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는 소개를 변경 후에 뭘 공급해요?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캐리어라는 회사는 우리는 에어컨디션과 퍼넥스인가요?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뀌었을 때 뭐 했어요? 우리는 가정의 기후 조정을 해줄 수 만든다. 우리 이제는 저 오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미션은 최고의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돼야 돼요. 오븐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 당신은 무슨 회사 다닙니까? 예, 우리는 오븐 만드는 기계 회사에 다닙니다. 이런 직원하고 여름에 3자예요. 무슨 회사에 다닙니까? 저는요 최고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여러분이 3자라면 어느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기업 문화와 미션이라는 게 기업의 경쟁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죠. 고객이 달리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고객이 달리고 보면 우리 기업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해보세요. 컬러머스 픽처가 우리는 영화 만든다고 했다가 엔터테인먼트로 갔어요. 우리 기업은 현재 미션이 뭘까요? 변경의 미션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정하시는 거고요. 회사에 이러한 이제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해요. 비전이라는 건 효과적인 비전은 구체적인 미래상입니다. 미션이라는 게 저 북극성이면 비전이라는 건 저 어디죠? 인디아인가요? 콜로머스가가? 인디아인가요? 우리는 이게 대표적으로 써먹는 그 용어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경영학에서 미션 비전을 나눌 때 대표적인 사례가 케네디 대통령 연설이 나와요. 19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60년대 안에 달나라에 사람이 보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가 아폴로 13과 달나라 갔다고 인정. 케네디가 만약에 그때 선포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60년대에는 달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다면 못 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케네디는 명료하게 했어요. 60년대 내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빌어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비전은 제가 일단은 2020년을 한번 드려볼 건데 숫자를 바꾸셔도 됩니다. 자기가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 회사 뭘 할 건지. 포드는 자동차를 대중화한다는 비전을 설립했습니다. 스타벅스는 2000년까지는 2000개 점포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냈고요. 월마트는 2000년대까지 매출액 한 130조를 하겠다고 했고 밑에 나오네요. 우리 기업 비전은 비전이 갖다주는 장점은 무한대로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성장하는 기업 중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이게 술자리가 우리 회사 비전이 뭐지 도대체? 먹고는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 비전이 뭐지? 비전은 누가 줘야 되죠? 여러분이 진짜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이제 12년 그 우리나라의 IT가 버블난 이 90년대 말에 제가 이제 그 벤처기업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상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말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어서 월요일날 여러분이랑 같이 살아야 될 우리 직원들이 가정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이제 바뀌어갑니다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거느려야 될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은 가정에서 마누라를 보는 것, 남편을 보는 것보다 직장 동료 보는 게 훨씬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건 그분들한테 꿈을 줄 수가 있고 희망을 줄 수가 있고 목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고요. 전략적 경술적 결정을 내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직원이 서로 단결하는 팀워크를 위해 한 가족처럼 지내고 소수의 핵심 인물을 의존했던 기업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비전이 가져다는 장점입니다. 잘하면 장점이 되고 못하면 단점입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알기는 간략간략하게 여러분이 1년 과정에서 많이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좀 넘어갈까 합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죠. 강원순이래요. 오늘 현재 SK가 이기고 있을까요? 삼성이 이기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이라는 미국의 다국적 회사하고 안철수 교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영학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한진중공업 사건이 옛날도 아니죠. 한진중공업 사건이 많이 날 때 안철수 교수가 박경철 의사가 청춘 콘서트를 계속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진중공업이 이슈가 굉장히 됐을 때 이분들이 성남에서 이제 청춘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갔고 그 당시 제 친한 친구가 거기 갔다 와서 해준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박경철 의사가 안철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회사에 비상경영 사태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한진중공업이 얘기했던 거죠. 회사의 비상경영 사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표현을 해서 그걸 박경철 의원이 그대로 묻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라면 회사에 비상경영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회사의 비상경영 사태 때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 아닙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박장대소하는 분위기. 근데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생각하고 미션을 생각하고 하실 때 누구를 먼저 중심에 두고 고민하냐? 당연히 여러분 우리 고객을 먼저 두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비전을 만들고 미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임직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에 필요하시면 우리 주주들 생각하십시오. 요번 고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 이렇게 과정해서 한 번 더 다음번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미션이나 비전을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가 속한 분야는 기술 수준이 빠르게 변하는지, 변화가 심한지, 최근에 외부 환경 변화에 충격적 경험이 있는지, 정책은 어떤지, 우리 공급 회사는 어떤지 한 번 더 보시고요. 회사 재무구조 알기죠? 재무구조 알기는 여러분 많이 하실 테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재무구조를 하면 5가지 우리가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수익성,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보통 8대 비율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 이해하시되 8대 비율 정도가 우리 회사에 어떤지 그 다음에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산업표준별 매출이익부터 그런 지수가 쭉 나옵니다. 한번 그런 거 링크하셔가지고 우리 회사랑 계속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재무적 흐름에서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 내용성들을 보실 수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하실 수 있는 레벨업이 되셨다고 보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재무적 숫자는 반드시요. 우리 비교 기업과 항상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유사업종에 계시고 상장사례지만 상장사는 항상 분기보고서가 나왔죠. 잘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1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저랑 이제 9회차 10회차에 기업 분할 얘기할 때는 이 재무 분석을 따로 케이싱으로 한번 해볼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이거는 아마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아침에 보다가 하나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커브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희 회사가 든 책에 스마일 커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식 기반의 경제에서 스마일 커브는 부가가치율이 높은 쪽이 어떻게 되냐면 R&D나 소프트웨어, 컨텐츠나 핵심 부품 소재가 돼.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 제조업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제조업하고 있지 않나요? 트렌드에서는 많이 밀리네요. 트렌드에서 굉장히 밀립니다. 그리고 마케팅 서비스에서는 올라가야죠. 이게 뭐냐면 지금 경제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경제의 흐름은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대외적으로 전 세계 경제는 그리스 문제가 풀렸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저성장 기준입니다. 선진국. 신흥공업국은 계속 좀 늘어나겠죠. 저성장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경제 환경이고 지식기반 경제로 가면서 부가가치율, 즉 부가가치가 많이 생산되는 기반은 바로 R&D 쪽, 마케팅 서비스 쪽이지 전통 제조업은 이러한 R&D 요소나 컨텐츠나 소프트웨어의 경우나 마케팅 요소가 실질적으로 결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년 4계절은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 대외적인 경제 흐름이죠. 근데 봄에도 추운 날 있고 더운 날 있어요. 우리 기업이 전체적으로 5년, 10년 가는 과정은 이 대외적 트렌드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장은 봄날에 추운 날이 있을 수 있고 따뜻한 날이 있어요. 그게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전통제약이 닥쳐올 요소들입니다. 10년이면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꼭 감안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걸 찾는 걸 무슨 저 구름 속에서 찾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핵심 역량 가치부터 잘 두들겨 보시면 우리 답 잘 만들어요. 거기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다행히 우리 중소기업들에 좀 나오네요. 이거는 여러분 하시면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보스턴 매트릭스가 만들었던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캐시카고가 뭔지 보세요. 스타카고 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다 만드실 때죠. 스와트 부속과 받으셨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거 회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사라고 생각하고 보스턴 매트릭스 스와트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상증법의 보충력 평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는 좀 많이 이게 확대되고 바뀌는 트렌드도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 IPO 갈 때는 일반 공모가 있었고 스펙이라는 게 있었는데 스펙도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고요. 하여튼간 우리 회사의 가치의 주당 가치 분석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앞에 거 2012년도 2013년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당장이 아니라 올해 사업계획서를 잡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가 어떠한 노력을 가진 사업계획서인지를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우리 전통기업들은 부서마다 부서별로 사업계획서 만들면 딱딱 대장 숫자를 갖고 옵니다. 올해 100억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110억.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한 100억. 이런 숫자를 여러분이 무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 숫자라면 안 해도 그 숫자 하거든요. 그게 사업계획이고 목표라면 안 만들어도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5% 수익률 높인다 막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실제 그러면 평가와 보상하나요? 안 하신다면 당장에 안 돼도 이번 사업계획서부터는 뭔가는 다르게 한번 주문하고 공유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했던 보스턴 매트릭스 스와트 분석해놓고 우리 회사 숫자가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요번에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A라는 사업 분야가 있고 B라는 사업 분야가 있는데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사업공제로 만들어 놓고 A라는 사업은 영업이익률 목표가 11%예요. B라는 사업은 영업이익률 목표가 3%로 정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했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자기가 가능 달성한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이것만은 꼭 달성하겠다. 왜? 이거 달성 안 하면 페널티를 갈 거니까. 본부장 자를 거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달성한 면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 할 수 있다는 건 누가 찾으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면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하셔야겠고요. 하실 수 있다면 하셔야겠고 우리 사장님 조금 더 바뀌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승계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딱 어나운스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맞춰서 쫙 갑니다. 초기에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 10%도 안 돼요. 어느 수준이 되기 전까지. 그 수준까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서 만들어보고 저희가 기회 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대화하고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제가 보시라고 해드리는 건데 우리 회사 정관 A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구태연했어요. 잘하셨어요. 정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회사 등기부 등본도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후계자가 재물에 탐하는 게 금기시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회사 주식 아버지가 나 얼마 줄 거야 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끼리는 괜찮고 해도 조금은 좀 금기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거거든요. 내 재산에 관심 많아야 돼요. 우리 회사 땅이 15년 전에 2억 주고 산 땅이 있어요. 지금 시가 한 30억 대요.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거예요. 우리 회사가 내 거니까 여러분 거거든요. 재물은 어린 시절 관심부터 가야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지만 우리 회사처럼 환경적 요소도 보시고 우리 회사가 회의구조도 보시고 우리 회사 등기임원, 정관, 등기임원이 누가 바뀌었었는지 어떤 거를 바뀌었었는지 후계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거 우리 회사 히스토리를 배우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뭐 만들었고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뭐 하시라고요? 그 시점에 누가 어떤 역할을 잘해서 우리 사회가 됐는지 등기임원 그때 누가 했었는지 어떤 회사를 진행했는지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성공 사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의 성공 사례 그걸 잘 결정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잘해줘서 우리 회사가 잘 됐구나. 나중에 웃긴 건데요. 기업 문화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시기가 와요. 헷갈려 죽겠어요. 여러분의 전문가도 막 들어요. 어느 순간 내가 정리했던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를 딱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했고 예전에 어떻게 결정했고 그래서 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득을 봤다는 결정이었다는 걸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우연치 않게 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저랑 이제 한 달 후에 1시간 실습 말하고 돼 있는데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저한테 메일로 먼저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때 우리 회사의 미션입니다.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 밑에 들어갈 때 우리 회사의 2020년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전이 너무 2020년까지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대로 고치세요. 2020년이 안 되셔도 좋고 그냥 2015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기둥에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요소가 뭔지를 적어보세요. 신사업을 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꼭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세 가지만 꼭 적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 기업의 문화나 우리 기업의 형태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를 맨 밑에 칸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할까를 적으시고 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될지를 한번 적으셔가지고 이 장을 다음 그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발표하는 걸로, 그래서 필요한 토론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이 적으세요. KYEPAL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이고요. 이걸 만드셔서 다음 주까지 꼭 저한테 메일로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사전에 조금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메일로 드릴게요. 조금 더 수정을 해달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말까지 저한테 꼭 요거 하나만 툭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랑은 다음 주에 실습 시간은 이걸 갖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렸고요.